예, 현대문학사 5주차 강의입니다. 한용운의 시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까지 공부했는데 주로 님의 의미와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경로로 님에 도달하려고 지금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님의 관계, 두 번째는 침묵의 의미를 통해서 님의 의미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건 아니죠. 연인도 되고 조국도 되고 부처도 된다는 기존에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도 인정하지만 그것은 님의 모습이 현실화된 양상이고 실제 더 님의 모습을 잘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침묵이다. 이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석할 때 한용운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 속에서 형상화하려고 했던 님의 모습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님을 현실화된 어떤 모습, 복수적인 모습으로 연인도 되고 조국도 되고 부처도 된다는 그런 식의 해석은 현실화된 모습만을 해석하기 때문에 불충분하다. 단순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나는 지금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한용운의 시가 종교적이기도 하고 형이상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침묵의 본질을 잘 이해할 때 한용운 시에 우리가 좀 더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작품인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한용운 시에 대해서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에 나오는 누구, 그 누구가 이제 님일 텐데 그 님의 정체도 우리가 해석을 새롭게 해봤습니다.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할 때 이 누구가 님이라면 밤은 암담한 시대 현실이라고 지금까지 해석되어 것인데요. 내가 해석하는 것은 이 밤이 바로 침묵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누구, 즉 님의 본질적 모습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키는 이라고 자기 자신을 약한 등불, 미약한 등불이지만 그 님의 정체, 님의 모습을 지키는 불이다, 등불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시인들의 시를 해석할 때 너무 정치적인 상황, 즉 일제강점기라는 그 정치적 상황의 알레고리로만 밤을 해석하거나 침묵을 해석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시를 그렇게만 읽으면 시가 문학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단순화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자들이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을 한용운 시인도 경계하기 위해서 군말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요?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우리가 한용운의 시에 나타난 님을 자꾸 조국이다, 부처다, 연인이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화된 모습은 그렇게 구현이 될 수가 있죠. 님의 본질이 현실화되면요. 그런데 그렇게만 님을 해석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한영원이 군말에서 말한 이 의미가 아닐까.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있다고 딱 규정한다는 거죠. 조국이다, 부처다, 연인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다. 너가 보고 싶어하는 그 님이다. 실제 님은 알 수 없는 존재인데 너는 자꾸 규정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뭐예요? 알 수 없어요의 주제입니다. 독자들은 자꾸 그걸 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밤의 존재이기 때문에 침묵의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그 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님의 침묵 이 시집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 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과정, 그 과정을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로 또는 수놓기로 다양한 어떤 노력의 방식으로 한영원은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 작품을 보겠습니다. 물음표입니다. 이 교재에도 전문이 인용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 공지사항이 블랙보드에 공지사항에 떴습니다. 마감일도 정해져 있고요. 과제물 제출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한글 파일로 작성할 때 어떤 편집을 해야 되는지 활자 크기 이런 것까지요. 활자 크기를 너무 크게 하면요. 그건 좀 분량이 적어지니까 다 이제 지침을 제시했으니까 확인하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벌써 작품을 읽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있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작품을 읽고 자기 나름의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교재에 336쪽에 나와 있는 이 물음표라는 작품 지금 스크린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중간에 생략되어 있죠. 이런 작품인 경우 한영원도 그렇고 서정주도 그렇고 앞으로 공부할 김종삼도 그렇고 이런 작품을 자기가 선정해서 과제를 작성하려고 하는 학생은 시집을 확인해서 이 전문을 다 인용해야 됩니다. 과제물 할 때 작품을 두세 편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3명의 시인 중에 1명을 선택해서요. 선정해서 한영원을 선정했다. 그리고 내가 수강생이 이 작품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다. 두세 편 중에 이 작품이 포함된다. 그랬을 때는 교재에는 이렇게 쭉 생략되어 있지만 님의 침묵 시집을 찾아서 전문을 인용해야 됩니다. 작품을 두세 편 발표문 앞에 인용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분량을 분석과 해석, 순수한 분석과 해석을 3페이지 이상 해야 됩니다. 인용을 반드시 하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과제물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블랙보드에 과제물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뭐라고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특이한 제목이죠. 희미한 졸음이 활발한 님의 발자취 소리에 놀라 깨어 무거운 눈썹을 이기지 못하면서 창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동풍에 몰리는 소낙비는 산 모롱이를 지나가고 뜰 앞에 파초 잎에 빗소리에 남은 음파가 그네를 띱니다. 감정과 이지가 마주치는 찰나에 인면의 악마와 수심의 천사가 보이려다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잠깐 졸았습니다. 그런데 님의 발자국 소리가, 발자취 소리가 난 것 같아서 깨었습니다. 왜? 이 화자는 지금 님을 애타게
그죠? 떠나간 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죠. 님의 침묵에도 나오고, 그죠? 알 수 없어에도 누구의 밤을 지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님이 여기 등장합니다. 동풍에 몰리는 소낙비는 산모롱이를 지나가고, 자, 그러니까 동풍에 지금 소낙비가 오고 있습니다. 뜰 앞에 파초잎에 빗소리가 들렸어요. 님의 발자국 소리인 줄 알았더니 빗소리였습니다. 그죠? 졸음에 졸다가 깨었는데 소리에 님이 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뭐예요? 희망이 실망으로, 그죠? 기대감이 좌절감으로, 순간적으로 그 감정이요. 그 순간에 이 사명입니다. 감정과 이지가 마주치는 찰나에, 자, 이지는 이성이겠죠. 감성과 이성이 마주친다 이랬습니다. 감성은 아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감정, 희망의 감정이 실망의 감정으로, 이지는 현실을 깨닫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 님과 만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님과 만나지 못하는구나. 이제 그 깨달음, 이성적 깨달음이, 자, 이 감성과 이성은 서로 대립 개념입니다. 그죠? 상반되는 어떤 인간의 인지 능력이에요. 그것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마주친다. 감성과 이지가 마주치는 찰나에, 자, 그 다음에 인면의 악마와 수심의 천사가 보이려다 사라집니다. 이랬어요. 자, 이 짧은 순간에 이 희망이 실망으로, 그죠? 전환되는 이 짧은 순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보세요. 인면의 악마 그랬어요. 인면은 인간의 얼굴입니다. 자,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 이런 표현은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죠? 인간의 얼굴을 하고, 그죠? 악마의 본심을 드러냈다.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대립 개념이죠. 인면과 악마. 그 다음에 수심할 때 숫자가 동물 짐승입니다. 짐승의 마음을 가진 천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정과 이지가 양극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에 인면과 악마, 동물의 마음을 가진 천사, 그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천사니까 인면과 악마가 대립 개념이고 수심과 천사가 대립 개념입니다. 자, 이 대립 개념 세 가지 대립 개념이 다 충돌하는 어떤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자, 순간적인 경험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그죠? 경험한 적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간에 생략된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 수강생들은 시집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의 꽃이요, 검은 밤의 마늘이요, 님의 얼굴이요. 자, 그러니까 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막의 꽃입니다. 사막과 꽃도 대립 개념입니다. 모래로 삭막한 어떤 공간 속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립 개념 속에서 이 꽃에 해당되는 것이 님입니다. 사막과 같이 삭막한 현실에서 꽃같이, 그죠? 생명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검은 밤에 또 마늘입니다. 그러니까 님의 얼굴은 꽃이고 마늘인데, 피려는 장미화는 아니라도 장미꽃입니다. 갈지 않은 백옥인 순결한 나의 입술은, 자, 이제 나가 등장했습니다. 자, 나와 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님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님을 사랑하는 순간에만 님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님을 실체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백옥인 순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졌어요. 미소에 목욕 감는 그 입술에 채 닿지 못하였습니다. 이렇습니다. 나의 입술은 그 입술에 채 닿지 못했으니까 나의 입술, 그는 님의 입술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님을 못 만났으니까 나는 애타게 님과 만나려고 하지만 아직 나의 입술은 님의 입술에 닿지 못했죠. 그죠? 움직이지 않는 달빛에 눌리은 창에는
저의 털을 가다듬는 고양이의 그림자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랬습니다. 자, 지금 중간에 생략된 부분을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한 번 더 뭐가 돼요?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 님과 만나는 줄 알고 희망을 가졌는데 님이 아니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빗소리였고요. 빗소리에 속았고, 두 번째는 뭐에 속았습니까? 창에 고양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님인 줄 알았는데, 님이 온 줄 알았는데 고양이였던 것이죠. 자, 그 장면입니다. 저의 털을 가다듬는 고양이의 그림자가 오르락내립니다. 그러니까 또 감정과 이지가 부딪히겠죠. 그죠? 한 번 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칠행입니다. 이게 한년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는 익숙합니다. 어떤 감정의 고조라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각성의 그죠? 도약. 시적 전개 과정이 도약하는 그죠? 내가 어떤 비유를 썼습니까? 물이 100도에 도달해서 끓기 시작하는 거. 99도까지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상이 고조된다는 겁니다. 각성에 이르는 마지막 각성에 도달한 단계예요. 칠행이. 불이냐 마냐 이 마자를 보세요. 그죠? 이 악마할 때 마자입니다. 부처냐 악마냐 이것도 역시 대립 개념이에요. 양극이죠. 극단적인 대립입니다. 인생이 뒷글이냐 꿈이 한금이냐 이랬어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우리가 꿈과 인생이 삶이죠. 현실과 꿈이죠. 꿈은 호황된 것이고 인생은 그죠? 기중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뭡니까? 극과 극을 서로 충돌시켜 놨어요. 인생이 오히려 뒷글이고 꿈이 황금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의문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마, 인생과 꿈, 뒷글과 황금 이게 서로 엇갈려서 지금 충돌하고 있죠. 또 한 번 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님의 침묵과 알 수 없어요의 구조, 그죠? 그 한 편의 구조 속에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의 그죠? 88편의 이 전개, 연작시에 이 드라마가 농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수평적인 어떤 전개 과정이 한 편의 시에 농축되어 있다. 그것이 이 시집 전체의 일종의 모나드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런 작품만 이 님의 침묵 전체에서 내 나름대로 판단할 때 그런 농축된 작품들만 골라서 지금 해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통분모입니까? 여기도 첫 번째 경험에서 두 번째 경험으로 경험이 반복되면서 고조가 되는 겁니다. 시상이.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죠. 역설적 깨달음. 이게 칠행입니다. 아가 있죠. 그래서. 님의 침묵에도 구행. 그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어에서도 나왔죠. 그 도약, 시적 각성. 그런데 그 시적 각성은 역설로 표현되죠. 어떤 역설로 밖에 표현될 수 없는 어떤 각성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해석,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이 역설로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불교적 깨달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지금 종교적인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한용운이 이 시를 쓰고 있으니까요. 전혀 불교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각성이요. 그래서 불교적 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종교적 각성일 수도 있고 형이상학적 각성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정신적 각성입니다. 그것은 현실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설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알 수 없어에서 라는 감탄사는 없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 육행입니다. 육행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가 생략됐겠죠.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1행부터 5행까지 5번의 그죠? 비슷한 문장이 A는 누구의 B입니까? 라는 비슷한 문장이 반복됐지만 단순한 5번의 나열이 아니고 차차 시상이 고조되고 있죠.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발자취, 얼굴, 입김, 노래, 시. 육체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으로. 밑에서 위로. 그죠? 상승되고 있죠.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야말로 가장 인간 정신의 노래, 그다음에 시죠. 인간 정신의 가장 정점에 있으니까. 이 시상의 고조를 통해서 이 문장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 역설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작품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불이냐 마냐, 인생이 티끌이냐 꿈이 한검이냐. 그런데 역시 역설인데 이 역설은 앞에 나왔던 두 작품에 비하면 더 뭡니까? 극과 극이 충돌하는, 양극이 충돌하는, 즉 모순 대립이 한 자리에서 그죠?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대표적으로 불과 마입니다. 인생과 꿈, 티끌과 한검. 예. 불과 마, 인생과 꿈, 티끌과 한검. 이 양극이 서로 뒤섞이는, 그죠? 교차하는 그 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이런 경험을 지금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 마지막 행이 등장하는데, 자, 칠행을 잘 기억하세요. 아, 불이냐 마냐, 인생이 티끌이냐 꿈이 한검이냐. 팔행입니다. 적은 새여, 바람에 흔들리는 약한 가지에서 잠자는 적은 새여.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공통분모가 있죠.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 편의 작품이에요.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물음표. 시상이 고조되고, 그죠? 역설로 표현되는 어떤 정신적 각성, 그죠? 어떤 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행이 등장하는데, 이때 내가 볼 때는 님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감춰져 있던, 은폐되어 있던 님이 현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 적은 새를 약한 가지, 이것은 약한 등불과 거의 유사한 표현이죠. 알 수 없어요에서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 할 때 그 약한 등불은 화자의 모습입니다. 그죠?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가지, 바람에 흔들리는 약한 가지. 이것은 중생, 그죠? 미약한 중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 화자 자신입니다. 내가 약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는 약한 가지에서 잠자는 적은 새, 또 적은이 나왔어요. 적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적은의 의미가 뭐냐?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작품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님의 침묵에서도 적은기를 차막 떨치고 갔죠. 그때도 적은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적은이 나와요. 사실은 맞춤법에 정확하게 쓰려면은 적은이 아니죠. 작은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적은 새, 게다가 잠자는 적은 새입니다. 약한 가지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 적은 새에 대한 해석도 대부분 잠자니까, 게다가 잠이 여기도 상징적으로 아직 깨우치지 못한, 깨달지 못한 중생, 그죠? 그걸 이제 아직 미몽에 빠졌다는 거죠. 아직 현실을 깨닫지 못한. 그래서 이제 이 적은 새도 그렇게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찌 보면 상식적인 해석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적은 새는 님의 모습이다.
이 역설적 깨달음 다음에 님의 모습이, 그죠? 내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해석은 앞에서 해석했던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와 같은 맥락에 연속성에 있습니다. 내 해석은 사실은 기존 해석과 상당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바람에 흔들리는 약한 가지는 화자이고 그 화자의 약한 가지에서 또 잠을 자고 있는 적은 새가 등장한다. 그리고 끝납니다. 적은 새. 그리고 제목이 이 물음표입니다. 자, 왜 물음표라고 찍었을까요? 적은 새로 대표되는 이 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님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빗소리였고, 님인 줄 알았더니 고양이였고, 그 순간 그 희망이 좌절로 돌변하는 그 순간 은폐된 님이 모습을, 적은 새라는 그 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 시의 화자도 님을 실체로만, 그죠?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을, 그러나 그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 모순된 깨달음 속에서 님의 모습이 사실은 등장한 것이죠. 파랭에서요. 자, 이 부분에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칠행부터 해봅시다. 칠행이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칠행, 팔행이 역시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칠행에 와서 인면의 악마와 수심의 천사 등이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갈등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어떤 각성이 된다는 거죠. 도약한다. 그죠? 진입한다. 이 아주 찰나적인 순간인데 불과 마, 그죠? 인생과 꿈, 티끌과 황금의 일체의 이원론적 구분과 모순이 엇갈리면서 이분법이, 그죠?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선과 악, 그죠? 그게 이죠. 부처와 악마, 인생과 꿈, 티끌과 황금. 그때 비로소 님이 현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이분법적 상식을 깨트리는 그 찰나에 님이 적은 새로 등장했다. 아, 불이냐 마냐, 인생이 티끌이냐 꿈이 황금이냐는,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어에서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와 마찬가지로 부재와 존재, 유와 무, 악마와 천사가 서로 양극이 하나로 융합되는 일종의 각성의 순간이죠. 깨달음의 순간. 이건 역설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이제 뭐 불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지식 이런 걸 습득해서 해석하는, 한용운 씨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불교적 종교적인 선행 지식 없이 이 작품 자체에서 어떤 역설의 표현을 내가 해석해내고 있는데,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교 경전이든 불교의 교리든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뭐 개념이나 용어로 말하고 있는 어떤 역설의 불교적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교리와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겠죠. 나는 이제 그걸 선행 학습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를 반드시 종교적 지식을 가져야만 더 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좋은 시가 아니겠죠. 좋은 시는 그런 종교적 학습, 그죠? 혹은 철학적 학습, 정신분석적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지식적으로 잘 이해해야 그 시가 감동을 주고 이해가 된다면 그건 좋은 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종교적, 불교적 교리를 학습하고 시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독자, 순수한 독자로서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신적 각성이다 혹은 역설록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차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불교 교리의 어떤 개념하고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또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는 지금 작품으로부터 순수하게 어떤 해석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각성의 순간 알 수 없어요의 마지막 행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과 유사합니다. 사실은. 자, 이 약한 등불에 유사한 것이 바로 약한 가지거든요. 그럼 약한 등불이 약한 가지가 됐다. 이건 화자의 모습이고요. 내가 알 수 없어요에서 이 누구의 밤을 지키는 할 때 누구가 님이고 밤이 바로 님의 본질적 모습이다 그랬잖아요. 침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밤이. 잠자는 이때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은 우리는 자꾸 상식적으로 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잠은 아직 현실에 도달하지 못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즉 미몽에 빠져 있는, 그죠? 잠에 아직도 빠져 있는 불쌍한 중생으로 자꾸 해석하는 겁니다. 뭘? 이 적은세를요. 왜? 잠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약한 가지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는 데서도 그 위에서 이 적은세가 잠을 자고 있어요. 와,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현실을 초월한 어떤 경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월이라는 개념은 조금 완전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이 적은세는 기존의 해석은 님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중생의 모습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잠자고 있다는 데서 자꾸 이게 아직 각성에 이르지 못했다. 미망이다. 그죠?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약하니까 이건 나의 모습이고요. 바람에 흔들리고. 게다가 적은이 나오고, 그죠? 잠자고 있고. 그러니까 이 발행을 온통 뭐로 해석하는 거예요? 암담한 시대 현실 속에서 아직 좌절에 빠져 있는 불쌍한 중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뭐와 비슷해요? 님의 침묵에서, 그죠? 님의 침묵에서 뭐였죠?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을, 님의 부재, 그죠? 식민지 치하의 암담한 현실, 그죠?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님의 본질적 모습이 알 수 없어에서 밤인 것처럼 또 님의 침묵에서 님의 본질이 침묵인 것처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잠도, 그죠? 잠자는 적은새도 님의 모습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까도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가지, 그 위에서도 초연, 아까 내가 초월이란 말을 써버렸는데 그 초월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요. 초연하다는 거죠. 조금 이게 더 적절합니다. 왜?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위에서 어떻게 잠을 자고 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니까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적은새는 명상과 깨달음을 체현하고 있는 님의 모습이다. 오히려 바람에 흔들리는 약한 가지는 이제 중생이고 화자를 포함하겠죠. 화자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가지 위에서 잠자는 적은새는 깨달음의 원리인 님의 표상이다. 자, 그러면 약한 가지는 현실에 속한 화자고 잠자는 적은새는 바로 님의 모습이고, 그래서 현실 속에서 님을 만나는 것이죠. 약한 가지 위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적은새가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너무 비약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자꾸 제시해야 돼요. 객관적인 근거를. 우리가 타고르의 시를 읽고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빨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 님의 침묵 88편을 다 읽어보는 것입니다. 뭘 찾아야 가장 물증을 확보하겠어요? 적은새라는 표현이 나온 거. 적은새.
적은세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적은세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기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탁월의 시를 읽고라는 작품이에요. 벗이여, 나의 벗이여. 이것은 탁월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목이 탁월의 시를 읽고니까요. 벗이여, 나의 벗이여, 애인의 무덤 위에 피어있는 꽃처럼 나를 울리는 벗이여. 내 친구인데 탁월의 시를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님의 침묵도 그 영향을 받아서 썼다고 비교문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왜 나를 울린다고 그랬을까요? 나에게 감동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실망도 주는 거예요. 탁월의 시가. 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뭐의 기준에 못 미치는 면도 탁월의 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작품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적은새가 나옵니다. 적은새의 자취도 없는 사막의 밤에 그랬어요. 자, 사막의 밤이야말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암담해요? 적은새가 흔적도 없기 때문에 사막의 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새는 오히려 적은새가 있다면 사막의 밤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문득 만난 님처럼 그랬으니까 잘 보세요. 적은새가 없는 사막의 밤에 문득 만난 님처럼 그랬으니까 적은새는 님과 거의 동등한 의미 부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새 자취도 없는 만난 님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울리기도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도 하는 것입니다. 탁월의 시가. 여기 탁월의 시를 가든 리스토죠. 이게 원정, 정원사, 정원에 나무를 가꾸는 사람, 원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정원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 탁월의 시 중에 대표적인 시죠. 그걸 읽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때 적은새는 거의 님입니다. 또 이 시에서 적은새는 나를 기쁘게 하는 벗인 동시에 님과 같은 존재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님이 현실을 초월해 있는 절대자가 아니라 현실의 중생과 깨달음의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이 적은새로 표상된 님은 바로 약한 가지 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한 가지는 현실의 어떤 중생 혹은 화자, 그죠? 보통 사람들. 적은새가 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님과 화자와 함께 있죠. 그런데 나와 님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면 내가 님을 애타게 사랑하는 순간에만 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버리고 포기했을 때는 님은 떠난 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실체로만 자꾸 해석하면 안 된다. 실체로만. 그게 바로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어떤 구절의 의미예요? 님의 침묵에서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아야 했습니다의 의미입니다. 내가 님을 보내지 않은 한 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님은 이제 사라지는 거겠죠. 그게 나와 님의 관계에서 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탁월의 시를 읽고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 교재에 짧게 조금 전에 그 적은새를 보기 위해서 짧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교재로 제시한 파일을 보면 파일에 강의 자료 텍스트 파일, 작품 텍스트 파일에 한영훈의 탁월의 시를 읽고가 나오죠. 물음표도 여기 다 나옵니다.
자, 여기 물음표도 나오죠? 이걸 더 키워야 되겠다. 그죠? 더 화면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무튼 이것은 스캔 번호를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스캔을 출력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이 물음표라는 작품도 이 중간이 생략됐기 때문에 2년이 생략됐기 때문에 1년, 3년만 3년, 4년만 제시되어 있죠. 2년이 통째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교재를 스캔을 해서 부교재를 올려놨습니다. 자, 탁월의 시를 읽고도 여기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행만 살폈는데, 이 작품입니다. 타골의 시를 읽고 가드니스토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원정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영어로 번역된 것도 아니고 인도어로 번역된 것도 아니고 타골이 쓴 시를 김억이라는 시인이 에스페란토로 번역해서 한국의 독자들이 읽었습니다. 에스페란토라는 국제 언어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많이들 사용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이 상당히 유행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억이 해외 시들을 많이 번역해서 한국 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영호는 김억이 번역한 에스페란토로 번역한 타골의 시를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감동도 받고 또 실망도 했다고 아까 그 표현에서 나왔는데 이 님의 침묵이 뭡니까? 창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상당히 중요한데 비교 문학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타골의 시와 한용운의 시를 비교하는 이제 그것도 이제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쓴 논문 중에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타골의 시와 한용운의 시를 비교해서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보시오, 나의 벗이여, 애인의 무덤 위에 피어있는 꽃처럼 나를 울리는 벗이여. 애인의 무덤 위에 피어있는 꽃, 자, 이 표현도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애인, 사랑하는 사람과 꽃은 그죠? 사랑의 어떤 절정을 그죠? 아름다운 순간을 잘 표현하는데 애인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무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애인과 꽃의 개입함으로 해서 복잡한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골의 시는 나에게 애인의 꽃처럼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무덤 위에 피어 있는 꽃이니까 죽음의 의미가 즉 부정적인 어떤 요소도 나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이죠. 그래서 울린다 그랬어요. 울리는 이유는 바로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애인의 무덤 위에 찾아가면 얼마나 그죠? 슬프고 안타까울까요? 그 다음에 적은새가 나옵니다. 적은새의 자취도 없는 사막의 밤에 문득 만난 님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님처럼 님을 만난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합니다. 누가? 이 벗이 타골이요. 타골의 시가 그만큼 나에게 한영은한테 감동을 준 것이죠. 이때 적은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적은새는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미망에 빠져있는 아직 각성에 이르지 못한 중생도 아닙니다. 오히려 님에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옛 무덤을 깨치고 하늘까지 사무치는 백골의 향기입니다. 또 백골이 나왔어요. 이 무덤의 그죠? 이미지와 연결되는 이미지입니다. 또 무덤이 등장했죠? 옛 무덤을 깨치고 또 깨치고 깨트리고 하늘까지 사무치는 백골의 향기입니다. 향기긴 향기인데요. 무덤을 깨치고 백골의 향기입니다. 흰 해골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된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무덤이 애인의 무덤도 충돌이고요. 모순의 충돌이고요. 백골의 향기도 모순의 충돌입니다. 그대는 화환을 만들려고 떨어진 꽃을 줍다가 다른 가지에 걸려서 주순 꽃을 해치고 부르는 절망인 희망의 노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인 희망. 완전히 정반대 개념이 딱 뭐예요? 충돌해서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졌죠. 희망과 절망이 역시 교차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타고르의 시를 읽었는데 참 감동적이지만 한편으로 너무 뭐예요? 슬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은 어디 있을까요? 이 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벗이여 깨어진 사랑에 우는 벗이여. 사랑인 사랑인데 깨어진 사랑이에요. 눈물이 능히 떨어진 꽃을 옛가지에 도로 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했어요. 자, 떨어졌어요 꽃이. 근데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요. 눈물을 떨어진 꽃에 뿌리지 말고 꽃나무 위에 티끌에 뿌리세요 그랬어요. 이미 깨어진 사랑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꽃나무 위에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꽃이 필 거 아니에요? 자,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영훈이 볼 때 타고르의 시는 감동을 주긴 하는데 무덤, 애인의 무덤 위에 노래 부르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죽은 꽃에 자꾸 눈물을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영훈이 타고르의 시를 읽고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타고르의 시도 읽어보고 한영훈의 시도 읽어보고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한영훈은 그렇게 지금 타고르의 시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쓰고 있습니다. 벗이여 나의 벗이여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 한영훈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죽음의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백골의 입술에 입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 하나의 일관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향기, 즉 백골의 향기가 좋지만 백골에 입 맞출 수 없다는 거죠. 그의 무덤을 황금의 노래로 그물치지 마세요. 자, 이게 황금이 나왔습니다. 그의 무덤을 황금의 노래로 그물치지 마세요 할 때 이 황금의 의미는 뭘까요? 무덤 위에 피 묻은 깃대를 세우세요. 자, 피 묻은 깃대는 지금 긍정적으로 추구하는 의미고 황금은 부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한영훈 시에서 같은 의미로만 구사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님의 침묵에서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그때 황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쓴 것이에요. 굳고 빛난다는 뜻으로 황금을 자신의 사랑을 황금에 비유했습니다. 이때 황금은 이건 세상의 노래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이때 피 묻은 깃대는 뭘까요? 일종의 투쟁, 그죠? 싸움. 계속 투쟁을 현실에서 해야지 무덤 위에 애인의 꽃에 자꾸 그리고 떨어진 꽃에 눈물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피 묻은 깃대, 이때 피와 깃대 이것의 의미가 상당히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영원이 아니라 현재를, 초월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자, 초월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싸움을 통해서 진정한 님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 의미를 김홍규 교수가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거 스캔한 것은 미래사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님의 침묵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지만 이 미래사에서 나온 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대표성을 갖는다. 혹은 권위가 있다. 뭐 오자도 오탈자나 또 이 편집자의 권위를 봐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피 묻은 깃대를 그렇게 김홍규 교수는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초월이 아니라 님을 어디서? 님을 죽은 무덤에서 찾지 말고 님을 현실에서 찾아야 된다. 그게 피 묻은 깃대입니다. 그러나 죽은 돼지가 시인의 노래를 거쳐서 움직이는 것을 본바람 말합니다. 버시어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대의 노래를 들을 때 어떻게 부끄럽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님을 떠나서 홀로 그 노래를 듣고 있는 까닭입니다. 나의 님을 지금 현재로 그저 떠나 있는 상태죠. 피 묻은 깃대를 세우라고 자기는 그죠? 요구하지만, 탁월에게 요청하지만 자기는 아직 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튼 이 시에서는 이 피 묻은 깃대가 님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핵심 상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 교재와 이 스크린에는 3년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전문을 다 보아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블랙보드에 올라와 있는 부교재를 다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전문이 여기는 이제 스캔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자, 금방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신이 바로 님이죠. 그렇죠? 이 님의 침묵에는 온통 님과 만나려는, 그죠? 떠난 님과 다시 만나려는 그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88편의 시가 그래서 연작시로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죠.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한 나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당신을 잊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만은 아니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사랑이란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당신에게 헌신적으로 나를 희생하지만 그때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와 님의 관계성 속에서만 사랑이 성립한다. 그걸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세요.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소작, 흔히 우리는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소작민이다. 소작농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소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남의 땅을, 그죠? 대신 갈아주고, 그죠? 거기서 자기 몫을 조금 이제 얻는 그런 셈이겠죠. 저녁거리가 없어서 가난합니다. 땅도 없고요. 땅이 없고요. 가난합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제약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땅도 없고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걸 꾸러 이웃집에 갔는데 인격 모독까지 당했습니다. 인격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리고 생명도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모욕과 수모를 당했겠죠.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자, 당신을 보았어요. 이 당신이 님입니다. 님의 모습을 이 순간 본 겁니다. 행복한 순간에 본 게 아니고 가장 수모와 좌절과 치욕스러운 순간에 님이 나타난,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뭐하고 비슷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물음표에서
님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좌절감에 빠진 순간에, 그죠? 님의 모습을, 적은 새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 연입니다. 나는 집도 없고, 자,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도 없어요. 민족이 없습니다. 요 정도 따지면 주민등록이 없는 거죠. 주민등록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경찰의 보호도 못 받고, 법의 보호도 못 받고, 민족이 없어요. 민족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화자는 여성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조금 더, 그죠? 적절하겠죠. 그를 한간 뒤에 거절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뿌리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은 일단 자신을 능욕하려고 하는 장군에 대한 격분이겠죠. 분노겠죠. 스스로의 슬픔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괴심이 드는 것이죠. 자조감이 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남에 대한 분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심으로, 자괴감으로 바뀌는 순간에 또 당신을 봤어요. 가장 억울하고 참담한 순간에, 그죠? 비참한 순간에 님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가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시상이 고조된 거죠.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두 번의 경험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두 번 하는 순간에, 두 번 경험하는 과정에서 고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이게 아입니다. 웬갓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랬어요. 이 구절도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해석이 쉽지 않아요. 자, 일종의 깨달음인데 역설입니다.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랬어요. 제사 지낸다는 말부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사 지낸다. 제사 지낸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연기인 줄 알았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잘 보고 같이 해석해 봅시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잠깐만요. 이게 다음 페이지는 우리 교재를 또 가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서 79쪽에서 이쪽이 있구나.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봤습니다. 자, 당신을 또 보았어요. 자, 우리 교재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다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자, 당신을 세 번 본 셈이죠. 크게 보면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고, 한 번 더 세 번째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볼 때 이
역설적 표현으로 등장하는 어떤 정신적 각성,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자, 이 표현을 잘 이해해 봅시다. 윤리, 도덕, 법률입니다. 자,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은 땅이 없고, 집이 없고, 인격도 없고, 뭐예요? 민족도 없죠. 그래서 수모와 치욕과 능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윤리, 도덕, 법률이 현재로는 자신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그죠? 그런 상태죠. 그러면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했을 때 이것은 뭡니까? 다시 이것을 땅도 뭡니까? 집도 민족도 회복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즉 얻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입니다. 그게 윤리, 도덕, 법률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법률이 지금 적용되지 않는 어떤 현재 상황이잖아요. 화자 자신은요. 그런데 윤리, 도덕, 법률은 무엇을 찾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땅도 찾고 집도 찾고 민족도 찾으면 이것이 나한테, 화자한테 이것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 처지에 있는 화자는 애타게 그걸 애타게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칼과 황금이란 것은 이때 칼은 너무 해석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현실의 무력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황금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현실의 검력입니다. 돈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무력이고요. 이건 검력입니다. 둘 다 세속적 가치입니다. 세속적 힘의 논리입니다. 자, 윤리, 도덕, 법률을 회복하면 세속적 가치를 제사 지낸다 그랬으니까 장사 지낼 수 있는, 그죠? 물리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요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비약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에서 그래서 내가 도약이라고 그랬죠. 이 깨달음은 뭔가 순차적으로 점층되어 오던 시상이 갑자기 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비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비약, 도약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마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님은 조국이다 라고 자꾸 해석하는 거죠. 이 시에 나오는 당신은 앞에 나오는 이 뭡니까? 능욕하려는 장군은 그죠? 일본 제국주의고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해석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나는 뭐예요? 조국을 잃어버린, 그죠? 식민지 치하의 백성이고 이 장군은 일본 제국주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집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조국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국권을 상실했다. 자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해석이 또 이 작품에서는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근데 이 구절이 바로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단순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나는 집도 찾고 땅도 찾고 뭐예요? 인권도 찾는다면 가장 현실적으로는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는 조국 강복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석해 봅시다. 조국을 찾으면 나는 다시 집도 찾고 땅도 찾고 인권도 찾겠죠. 그래서 이런 수모를 겪지 않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런데 이 구절은 아주 비약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합니다. 조국이 강복되어서 윤리도 찾고 도덕도 찾고 법률도 찾아서 나는 이제 민족도 생겼어요. 그죠? 나한테는 이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권이, 권리가, 조국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조국을 회복해서 국권을 회복해서 내가 윤리, 도덕, 법률을 찾았는데도 그것이 칼과 황금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비약이죠. 중간에 생략하고 그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뭐예요? 더 큰 좌절에 빠지죠. 왜? 님은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부처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조국이기도 해서
조국 강복이 되면 다시 님을 만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을 깨닫는 거죠. 조국이 강복됐다 해도 나에게 그래서 윤리, 도덕, 법률이 다시 회복됐다 해도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럼 더 엄청난, 그죠? 끝없는 좌절에 빠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뭘까요? 영혼의 사랑을 받는다? 이 순간의 시간이, 찰나적 시간이 지배하는 이 현실을 벗어난다는 뜻이죠. 즉 죽는다는 뜻입니다. 저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겠죠.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 잉크칠을 할까. 인간의 역사를 너무 좌절감에 빠져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에 대한 긍정,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인류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학문하는 사람들은 학문하는 사람대로.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뜻입니다.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좌절감에 빠지니까요.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술을 마신다는 것도 좌절감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죠? 차원이 다르지만 공통분모는 뭐예요? 이 4번의 깨달음 후에 너무 큰 실망감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찾는 님은 어디에 있을까? 조국을 회복한다 해도, 윤리, 도덕, 법률이 그래서 나한테 다시 생긴다 해도 칼과 황금이라고 하는 이 힘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그죠?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사고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현실에 많은 것들이 그죠? 나한테 주어진다 해도 더 근원적인 어떤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죠. 이게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친다 해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또 보았어요. 이때 당신이 바로 님입니다. 님의 모습은 그때 비로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당신은 상실한 인격과 주체성을 되찾아줄 윤리, 그 다음에 국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죠? 여기 화자를 능욕하려는 장군도 등장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윤리, 도덕, 법률이 그 자체의 실체로, 현존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오히려 자신을 묶는 밧줄이 되고 세속적 힘과 욕망의 복속, 즉 복종함을 깨닫게 되죠. 그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성을 거쳐서 비로소 이 당신을 보는 것이죠. 궁극적인 당신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한영훈의 님의 침묵에서 님이 현실적으로는 연인도 되고 조국도 되고 부처도 되지만 그렇게만 해석하면은 님이 불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더 본질적인 님의 본질에 해당되는 침묵, 밤, 잠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님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작품에서 그걸 방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회로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방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작품에서 한영훈은 마치 이 당신이, 즉 님이 조국 강복인 것처럼, 그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해석하는 거죠. 조국 강복도 님의 모습이긴 하죠. 현실화된 실체로서 나타나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면요, 님은 그런 현실화된 모습으로만 님이 다, 그죠? 님의 본질이 다 파악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행 오행입니다. 그죠? 사오행. 그래서 이 작품도 표면적으로는 님이 조국이 강복인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만 이 사행 오행을 잘 우리가 정밀하게 해석할 때 님은 그런 현실에 구현된 모습 이상의 어떤 실체로 우리가 실체가 아니라 본질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물음표 탁월의 시를 읽고 당신을 보았습니다. 까지 공부한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도계에게는 찬송이란 작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은 님의 모습을 아주 단순하게 그냥 표현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작품들은 님의 침묵 시집 전체를 농축하는 모나드에 해당되고 그래서 어떤 수직적 구조가 있다. 그죠? 그런 공통점이 있는 작품들이라고 내가 했는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님의 모습을 단순히 좀 찬양하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진도 범위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진도에서는 빼고 공부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한용운 작품은 5편을 공부한 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김종삼의 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